오늘 을은 주제 나왔네요.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금호 변호사님도 모시게 됐습니다. 사기 사건 전문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법무부의 법성의 형사 전문 이금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뭐 사기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데 사실 사기 전문은 아니고 다만 사기 사건을 조금 더 처리해봤을 뿐입니다. 그게 전문가고요. 그게 전문가. 사기 그러네요. 사건에 무죄 판결을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기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전세금 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사회초년생들이 굉장히 많이 당한다. 최근에는 이제 수원의 삼성전자 앞에 원룸 건물에서 전세금 사기가 있었는데 피해액수가 500억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니까 집주인 변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3년 전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원촌동 만포동 일대에서 그 지역이 삼성전자가 있는 그 사업장 근처에 있습니다. 그 인근에서 800가구가 있는 원룸 건물 26채를 이분이 이제 구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입할 당시에 매입 비용을 대출을 받기도 하고 대부분 들어오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전세 보증금으로 이렇게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이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제대로 이제 내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가게 되는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내줄 보증금이 전혀 없는 상태가 돼서 세입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돼서 그 세입자들이 그 집주인을 상대로 고소한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체랑 가까운 곳이다 보니 저희 옛날 살던 곳이거든요. 세입자 대다수가 그러니까 입사 몇 년 안 된 그런 좀 사회 초년생 이 새내기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이 변 씨는 처벌될 수 있나요? 일단 제 생각에는 사기 처벌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보증금 자체를 처음부터 반환하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받았던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부동산 자체 가격도 좀 하락한 부분도 있었고 또 더더군다나 그 투자됐던 돈을 갖고 활용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건물을 매입해서 그 건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을 했었던 그런 내용도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맥락에서 조금 좀 이상한 부분이 마치 이제 이렇게도 들려요.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야 집이 방에서 못 주겠다 미안하다. 이러면 안 줘도 되냐는 거지. 이게 죄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 없어서 못 주는 건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돼가지고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럼 세입자가 전세 들어갈 때 집값 오를 것까지 뭐 미리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물론 법의 관점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 뭐 그럴 수 있어서 이런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실 보증금을 넣었는데 그 보증금이 전혀 회수가 안 된다라는 사유만 갖고 무조건 이게 사기다. 또 네가 네 자산을 지금 못 지면 사기로 보는 건 문제가 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민사법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당연히 그 책임은 당연히 존재하죠. 현실적으로 돈을 못 줄 뿐인 거지. 그러면 반환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형사법적으로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되는 건데 반환해주지 못하는 상황은 동일한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사기죄가 되고 어떤 경우는 사기죄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냐면은 집주인을 입장으로 해서 즉 전세 보증금을 받는 사람으로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을 당시부터 돈을 받고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할 시기가 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는 반환해 주지 않을 거야. 약간 그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은 보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기가 되는 건데 처음에 받을 때는 이 사람이 돌려줄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그 중에 하나가 뭐 부동산의 시세 문제도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것은 형사법적으로는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받아서 되게 리스크가 높은 어떤 사업이나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기로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아주 이제 리스크가 높은 거죠. 그렇게 된다면 보증금이라는 건 다시 돌려줄 목적으로 받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담보로 받는 돈이고 다시 대신 이제 그 용도에 대한 건 사실은 돈 받는 사람이 마음껏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하나 사실은 돌려줄 기본적으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속성은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제 이자율이 높을 때는 은행에만 넣어놔도 사실 그 이자를 갖고서는 차임 상당을
충당하고 남을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전세를 선호했던 건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펀드로 된 돈을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로 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험성이 너무 높은 곳에 보증금을 써버리고 못 돌아올 거라는 돌려줄 돈인데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거는 불리할 수 있다? 네, 불리하게 판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그 리스크가 통상적으로 리스크가 높으면 수익도 많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이 리스크가 높은 곳에 그 돈을 넣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손실을 보려고 넣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 그렇죠. 입장에서도 리스크는 크지만 여기 들어가면 잘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이 돈을 잃어서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안 주겠다라는 이런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돈의 사기 어렵지 않나. 기본적으로 돌려주기 반드시 어떤 기한 안에 돌려줘야 되는 돈의 속성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그렇게 쓰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 사건 자체에 대해서 돈을 받을 때에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받을 때는 난 아무 생각이 없었어. 나 아무런 컨셉이 없었고 그냥 받아서 갖고 있다가 전세 보증금으로 갖고 있다 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돈을 받고 나서 3일 후에 조카가 찾아왔는데 저기 이모부 선물 한번 땡기시죠 이렇게 갖고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의 문제는 돈 다 날려도 채무 불이행의 문제만 남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이 보증금 받아오면 선물을 땡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로 할 목적으로 보증금으로 나는 월세 필요 없어. 차입 내지 마. 나는 그냥 다 해줘. 해갖고 갖고 왔다. 그 돈을 받을 때 이미 날릴 거를 염두에 두고 그 손실을 실질적으로는 같이 분배해서 나눠 가질 거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사기에서 고의 입증이 까다롭죠. 고의 입증이 거의 다예요. 제일 중요한 고의의 입증이 그 사기 사건의 핵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합니다. 그냥 과실 사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하나만 그럼 앞에랑 관련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네. 자, 선물을 알겠어. 네네네. 좋아요. 자, 강원랜드 어때요? 저 지금 그 얘기를 했어. 강원랜드 하나, 둘, 셋. 강원랜드. 사기냐 아니냐? 강원랜드 사기지. 강원랜드 그건 안 돼. 그거는 나중에 써도 사기야. 나중에 쓰면 그거 사기는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또한 원래 애시당초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면 사기로 보기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서 계속 도박을 하고 있어서 도박빚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보증금 받아서 그걸 못 주고 자기는 어떻게 뭐 되든 말든 이런 생각으로 보증금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사기일지 모르는데 받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러면 아까 그 조카가 다 찾아와서 다시 이제 같이 강원랜드 한번 가시죠 이랬으면 그건 아니다 이거죠. 너무 어렵겠네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저희 사건에서 이제 고의 문제를 하면 이게 어차피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이제 반환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사기 범죄가 되냐 안 되냐는 반대 입장 임대입자가 되는데 여기 임대업자는 그러면은 그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느냐, 반환할 능력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이게 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의사와는요. 그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라는 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추상적인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게 판단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판단해요. 특히 많이 반환할 능력 또 변제 능력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반환할 사람이 채무가 얼마가 있었는지 또 다른 데 급한 곳에 돈을 쓸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고의를 추단하게 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의를 밝히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고의 입증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전세금 그래서 반환받을 수 있냐 이게 너무 지금 중요한 문제잖아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못 받겠죠. 저 돈은 사실 사기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쳐도 그분이 어디서 돈을 구해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제 제 생각에는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상황이다라는 걸 느꼈으면 사실은 불편해도 이사를 빨리 가셨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실 표현을 좀 주로 즐겨 쓰는데 사기 사건은 돈이 흐르는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돈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사막에. 근데 물이 흐른다고 해갖고 물을 갖다 퍼부으라고 해서 내 돈을 갖다 퍼부은 거죠. 그래서 물이 잠깐 흐르고 있고 내 돈과 남의 돈과 여러 사람의 돈이 흐르고 있어요. 그냥 거기에 잠깐 사막에. 그래서 그 물이 끊기기 전까지는 다시 퍼올 수 있어. 내 돈을. 그런데 그 물이 끊기고 나면 바싹 말라버리기 때문에 모래밖에 못 퍼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사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형사적으로 사기를 처벌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채권 자체를 회수할 수 없는 가능성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손절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이게 반환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놓아야만 네.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치할 방법들이 있는데 맞아요. 의외로 이렇게 세입자분들이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서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확정일자 일단 받으면 거의 된다고 보면 되나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관련해서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세입자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동사무소에 가면 전입신고를 하는 거 있습니다. 네.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거기에 집에 들어가는 거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는 인도라고 그러는데 인도 받는다 그러는데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대항력이 생기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최소 한도로 법에서 보장해주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전세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 되는 경우에는 3,700만 원까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먼저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많이 듣는 것이 확정일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확정일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면 계약서가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제가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은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에서 그 확정일자인이라는 도장을 하나 찍어주고 그 내용을 동사무소에 비치한 명부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 대외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는 게 공시가 되는 표시가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건저당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담보권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보통 보면은 거기에 담보를 잡는 건저당을 설정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대출 받는 금액까지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받게 됩니다. 즉 보증금이 2억이라면 2억을 가지고 그 계약서를 동사무소에 가져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2억에 대해서 순위로 즉 앞에 먼저 부동산에 선순위로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자기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앞에 1순위, 2순위가 있으면 자기가 3순위가 되는 거고 순위로만 해서 나중에는 그 보증금 자체를 전부 다 받을 수도 있고 순위가 좀 밀리면은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위를 자기가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순위는 때가 확정일자 받기 전에는 그 다른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일자 받는 거는 동사무소에 가서 명부에 이제 확인하는 건데 다른 부분은 건저당은 등기부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계약하기 전에 아마 등기부는 떼 볼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내 순위가 지금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몇 번째 순위가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앞에 만약에 있다면은 있는 게 뭐 은행이나 보통 이런 기관, 금융기관들 어디든 간에 이제 날짜가 내가 지금 계약하는 날짜보다 빠르다, 전입하는 날짜보다 빠르다 하면 그거는 일단 나의 선순위로 존재하고 나보다 먼저 받아가게 될 테고 아까 말했던 소액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최우선 변제가 있어서 그 순위를 무시하고 앞으로 뛰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3,700. 전입신고가 안 되는 거주지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건축 용도에 따라 사실은 방처럼 꾸며놓기는 아니라 불법 건축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싸게 나와서 나는 월시구나 하고 갔는데 막상 뭐 전입신고가 되나 했더니 전입신고 안 된대. 저 그런 데 살았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보증금은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 효력도 못 누리는 곳에 가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거기에 살았지만 아무런 법적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보통 어떻게 생긴 데가 그래요? 그건 생긴 모양이랑 상관이 없어요. 컨테이너 박스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니요. 집에 집. 원래 주거용으로 하면 안 되는데 불법 개축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되도록이면 전입신고를 할 때는 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를 떼어보고 거기에 정확하게 나온 것을 해야 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세입 들어가고 그럴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문표에는 예를 들면 102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안이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2층에 보면은 201호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1호냐 201호냐 그게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문표에는 분명히 101호라고 돼 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그게 201호가 돼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게 문표에 101호가 돼 있으니까 101호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기부상으로 201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보호를 못 받아요. 그렇죠. 네. 전입신고를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 이런 피해를 지금 보는 거죠. 왜냐면 어느 정도 거래 좀 해봤으면 등기부 등본 보고 은행이 지금 선순위고 무서운데 약간 이렇게 위기감을 느꼈을 텐데 사회 초년생들은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도 사실 모를 거란 말이에요.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보증금을 많이 내는 것을 이렇게 그런 어떤 집들을 구하는데 약간 여러 가지 조건이 컨디션이 막 걸려있는 집은 사실은 보증금을 조금 내고 월세를 깎아서 들어가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월세가 이제 만약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돈 나 나가야 되는데 여기 못 준대. 근데 뭐 3, 4개월치 정도밖에 내가 넣는 게 없다. 사는 동안 그래요? 그럼 나 몇 개월 동안 안 낼래 하고 나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 나 좀 또 이렇게 돈 아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목돈으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딱 박아놓고 난 나갈 때 이 돈을 갖고 나가서 돈을 모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했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 사실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럼 뭐 대출을 받았니 뭐 했니 뭐 이렇게 되면 일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각별히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전세금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되게 좀 얘기할수록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도움이 좀 됐어요? 네. 도움은 좀 제가 건물이 생기면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정말 작정하고 하면은 피해자가 되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해도 또 문제가 되는 사례가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틈을 또 이용하시는 다음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법률 상식 알고만 있어도 원치 않는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미리 좀 알려주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